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 스튜디오를 법정으로 순간 이동시켜주는 두 분,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2부에서 조금 자세하게 윤석열 검찰총장 비위 사건 감찰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워낙 사안이 중대하니까 뭐 두 분 법률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잠깐 다루고 가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징계 청구 및 직무 집행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뭐 징계 혐의는 많이 이제 보도됐던 내용들입니다. 예. 그래서 뭐 이제 징계가 가능한 부분도 있는데 뭐 그 중에 지금 좀 눈에 띄었던 부분이 뭐냐면 사찰 부분입니다. 판사들을 사찰했다. 사찰 부분은 뭐 이미 사찰했을 때 뭐 직권남용죄 등등이 성립도 가능하고 징계 이상의 형사처벌도 될 수 그렇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나머지 부분들은 뭐 사주 만난 거나 예컨대 뭐 감찰 같은 거 착수보고 받고 감찰 중단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미 보도가 많이 됐는 부분이긴 한데 예. 그 부분이 좀 눈에 띕니다 지금.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그 사주를 사적으로 만났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 검사 윤리강령 위반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감찰 대상 언론에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일단 법무부 보도자료를 보면 제일 처음에 배치한 게 이제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이 있었다. 이 부분을 아마 법무부 측에서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본 것 같고 또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상 이 재판부의 성향 그런 걸 물론 분석할 수 있는데 더 나아가서 뭐 가족관계, 평판 이런 부분을 조회해서 공유하고 내려보내고 했다는 건 상당히 저희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직권을 남용한 부분으로까지 해석될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또 하나의 쟁점이 추미애 장관이 해임 건의를 하지 않고 직무 배제를 했거든요. 여태까지 이제 해임을 건의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 여지를 남겨두고 이 윤석열 총장 측으로 공을 넘긴 걸로 보입니다. 즉각적으로 대검에서는 우리는 일단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한 점 뭐 부끄러움이 없었다. 공정하게 수사해 왔다. 뭐 이런 이제 입장을 밝히면서 법적으로도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일단 양쪽이 그야말로 배수진을 치고 정면 승부로 치닫고 있는 형국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자,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 확연히 들여다 보이는 것은 검사 윤리강령 위반입니다. 사건 관계인인 사주를 홍석현 씨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 이거보다 더 큰 게 이제 판사들 사찰 여부인데 만일 이런 보고서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검찰총장이 왜 이런 걸 하냐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오히려 이걸 내려보냈거든요. 그렇죠. 그 우리법 연구의 가입 여부가 무슨 판결에 중요한 일이 되면 또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이런 건 조사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국정원 불법 사찰한 사람들 다 징역형 받았단 말이죠. 네. 실형으로. 실형 받았었죠. 예, 이거는 그 직권남용 이상의 것이다. 그렇죠. 아마 나머지 부분들은 뭐 이미 좀 많이 알던 부분인데 그 사찰했던 부분, 그 부분이 좀 가장 문제가 될 거로 보이고 금방 이제 왜 해임을 하지 않고 직무 집행 정지를 명했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해임할 정도의 뭐 큰 비위라고 또 볼 수도 있겠지만 예. 그보다는 직무 집행정지 시킨 거는 감찰에 또 계속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사에 예. 아마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비위는 큰데 해임까지는 조금 그렇고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조사를 할 수도 없고 이런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직무집행정지를 명한 걸로 보이고요.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총장 뭐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이런 경우는 예. 없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이제 앞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치에 대해서. 뭐 사실은 예전 같으면 뭐 수사 지휘권만 행사돼도 사표 쓴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그 이상입니다. 징계 청구하면서 직무를 못하도록 한 거거든요. 예. 본인이 고치를 이제 표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검찰 내부에서도 동요가 있지 않겠느냐. 네. 지금까지는 뭐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좀 단결하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 조직을 위해서 나가주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검찰이 분열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검찰 내부 사정을 좀 잘 아는 관계자들 얘기를 들으면 이미 윤석열 대 반윤석열 진영으로 이제 검찰도 좀 이제 갈라진 나뉘었다. 측면이 있다. 예. 근데 아마 그게 말씀하신 대로 더 가속화 양상을 좀 보일 걸로는 보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윤석열 총장의 이야기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네. 법적 대응하겠다 했는데 어떤 법적 대응이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예. 일반 공무원으로 이제 뭐 돌려보면요, 뭐 본인 이제 부하가 아니라고 막 얘기를 하지만 뭐 이 감독 기관입니다.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는 게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직무집행 정지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할 가능성도 있고요. 예. 또 징계를 하게 된다면 징계에 대해 다툴 수는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그게 상당히 시간도 좀 소요가 될 오래 수가 걸리죠. 있고 예. 만약에 이제 뭐 처분 금지 가처분이나 이런 걸 한다 그러면 뭐 결론이 날 수도 있겠지만 법원에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니다도 생각이 듭니다. 행정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오래 걸릴 것 그렇다면은 그때까지 직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소송을 하면서 동시에 그러면 이제 직무에 배제하게 한 이 처분에 대해서는 임시적으로 이게 불합리하니까 빨리 판단을 내려줘라. 왜냐하면 이 지위에 대해서 임시적인 이제 가처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위에 대해서 안정성을 담보받고 그렇다면 이제 본안에서 이 징계 처분이 과다했는지 어떤 재량권을 남용한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법리적인 다툼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사실 법적인 다툼의 양상이 아니라 정치 대 정치의 어떤 격돌의 양상이기 때문에 뭐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는 했지만 정말 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인지 또 이제 법원을 사찰했다는 의혹까지 받는 상황에서 어떤 법원의 판단을 신뢰하고자 뭐 할 것인지 검찰이 뭐 이런 문제까지도 남는 것 같습니다. 그 채널A 이동재 씨 재판도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까요?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한동훈 검사 관련해서 지금 사실 기소가 안 되고 있어요. 뭐 채널A 건도 그렇고 또 정진웅 검사 같은 경우는 뭐 방해, 독직 폭행 등으로 기소가 됐는데 근데 지금 감찰 내용 중에 하나 이게 있습니다. 지금 징계 내용 중에 감찰을 한동훈에 대해서 감찰을 이유 없이 방해하거나 중단했던 것. 요 부분이 아마 소명 자료가 있다 그러면 예. 요게 채널A 사건 등등 정진웅 사건까지 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또 아마 오늘 밤 또 내일 아침 되면 정치권으로 폭풍이 번지지 않을까 싶은데. 엄청나게 예. 클 것 같습니다. 여야가 또 이걸로 진영을 나눠서 다투겠죠. 일단 법무부에서는 추 장관이 발표하기 전에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고 했고 네.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별 반응은 보이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이게 뭐 별다른 얘기는 안 했다는 건 사실은 근데 글쎄요 뭐 혼자서 독단적으로 하긴 좀 어려웠겠죠. 예. 아마도 법무부 장관이 했다고 하더라도 예. 근데 뭐 얘기를 안 했다 하더라도 그건 뭐 승인을 받은 걸로 예.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묵시적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받고, 해야 될 것 같고 예. 또 예. 직전에 정 총리도 검찰 개혁을 위해서 추 장관이 잘하고 있다라고 이제 응원을 하는 힘을 실어주는 어떤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사실상 허용하에 이런 이제 직무배제 조치를 한 게 예. 아닌가. 제가 청와대 반응을 왜 여쭤봤냐면 윤석열 총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본인이 제3자로부터 전달해서 들었다. 신임한다고. 그래서 나는 안 물러난다 했단 말이죠. 네. 그럼 사실상 이거는 대통령이 불신임한 거 아니냐. 그렇죠. 예. 그 과정은 보니까 뭐 아주 의미 있는 루트를 통해서 신임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는데 이제 보고가 됐다는 거는 불신임의 의사표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봅시다. 네. 자, 충북 청주시에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앞에 청렴이 대한민국을 바꾼다는 문구가 적혀진 표지석이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아래 2020년 가을 대통령 이명박이라는 문구도 써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표지석 철거를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청주시 뭐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막 각종 여론 뭐 등등에서 이 이명박 대통령이 청렴을 강조하는 게 이게 과연 말이 되냐. 예. 이 뇌물 횡령죄로 징역 17년이 확정되기까지 했는데 이건 너무 난센스 아니냐. 이래서 철거 요구가 상당히 빗발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이게 실제로 이 청렴연수원은 공직자 상대로 청렴 그리고 반부패 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입니다. 예. 이런 상징적인 기관에 이런 뇌물 횡령으로 어떤 비위 사실이
재판부에 완전히 확정된 대통령이 큼지막하게 본인의 이름을 남긴 이런 표지석을 남기는 게 온당하냐 이런 논쟁이 불붙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 전부터 이거 좀 설치해라 이런 여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폐지하지 철거, 네. 않았던 이유는 철거를 또 함부로 못하는 거 아니에요? 뭐 법적인 문제도 아마 있는 것 같아요. 뭐 다 하기는 못했지만 아마 한다면 뭔가 심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근데 또 한편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비록 비리 덩어리 죄송합니다. 청렴하고 뭐 말할 자격은 없는 건 사실이지만 17년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래도 역사적으로 교훈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또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철거를 하거나 뭐 폐지를 하거나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도 좀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또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나서 고향이죠. 포항 덕실마을에 있는 이명박 대통령 기념 전시관 이것도 철거나 중단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비위 사실이 확정까지 됐는데 이런 기념관, 동상 이런 걸 정말 후대가 말 그대로 기념하는 게 맞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철거 요구가 계속 빗발치는 걸로 보입니다. 예. 뭐 전직 대통령 관련한 기념관, 동상 많이 있는데 다들 이 철거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뭐 그런데 뭐 그 친일파 관련 동상도 아직 버젓이 세워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 뭐 또 사유재산 문제도 있고 하니까요. 그렇죠. 좀 지켜보고요. 전두환 씨 추징금 문제 일단 얼마 내라고 했는데 얼마를 내고 얼마가 남은 상황입니다. 2,205억 원 중입니다. 그중에 한 1,000억 원 정도는 납부를 했고요. 어허. 991억 원 정도가 지금 미납된 상태입니다. 노태우 씨는 그래도 꽤 많이 했죠? 노태우는 제가 알기로는 노태우 씨 같은 경우는 한 7-80% 납부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명박 아니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절반 정도 정도를 안 아직 안 냈는데 냈죠. 법원에서 전두환 씨 연희동 자택에 별채만 압류가 가능하다. 본채나 정원은 압류하면 안 된다. 이랬단 말이죠. 네.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죠. 이거 연희동 자택 압류하는 게. 그렇습니다. 시작은 꽤 오래 됐는데요. 일단 이 뇌물죄를 선고받은 게 97년이고요. 계속 뭐 본인 재산 29만 원이다 뭐 이런 이제 말을 하면서 어떤 추징을 하는데 전혀 협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검찰이 2018년도에 연희동 자택을 공매 처분했고요. 전두환 씨 측이 이제 반발을 해서 이의 신청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의 기본적인 핵심은 이 연희동 자택은 본인들이 뭐 뇌물죄 이런 걸로 소유하게 된 불법 어떤 수익물이 아니다 뭐 이런 주장을 계속 했던 거고요. 최근에 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이런 전두환 씨 측의 이 내용을 좀 일부 받아들인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법원에서도 위법이다. 그렇죠. 별채는 건데 왜? 이게 그러면 애매합니다. 소유주가 다른 모양이죠? 이게 이제 요건이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이제 전두환의 그 재임 대통령 시절 때 불법적으로 뭐 뇌물 등으로 취득했던 거고 그 불법 재산을 알면서도 양도라든지 양수를 받았던 경우 측근이 친척이 그런 두 가지 요건이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이 지금 이 땅 같은 요 땅하고 이런 부분은요. 이 이순자 1969년도 이미 벌써 소유를 했던 거고 그 이후에 소유됐다고 아니면 뭐 불법 재산이라고 볼 여지가 좀 없다고 법원은 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집행을 할 수가 없고 별채 같은 경우도 집행이 되는데 문제는 뭐 본채 별채를 따로 집행 한 개인데 한 개는 안 되면 안 되겠죠. 공매나 경매가 뭐 그런 부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88년에 전두환 씨가 자신의 집을 국가에 헌납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었거든요. 네. 뭐 이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백담사가 할 때쯤에. 예. 2003년에 이 연희동 집 별채가 경매됐었는데 이게 이순자 씨 남동생 그러니까 전두환 씨한테는 처남이 되죠. 네. 이창석 씨가 본인이 경매 낙찰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소유권을 이전시켜줬고 전두환 씨 며느리한테 이전시켜줬고 그리고 2013년에 전두환 씨 장남인 전재국 씨가 연희동 집을 국가 헌납하겠다 또 한 번 약속했는데 이때도 역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2018년 2월에 연희동 집 2차 경매가 개시됐는데
이때는 소송 제기했고 그래서 결국은 여기까지 왔다. 지금까지 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본인이 이제 본인들, 그러니까 전두환 씨의 사실상 명의는 뭐 본체는 이순자 씨, 뭐 정원 같은 경우에는 뭐 전직 비서관 이태수 씨 이렇게 각각 나눠져 있지만 사실상 전두환 씨의 자산임을 좀 전제하고 이것을 추징하겠다고 이게 추징에 협조하겠다고까지 얘기했는데 이제 와서 이제 법적인 절차를 하고 뭐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게 앞뒤가 다른 거 아니냐라고 하고 법원도 실제로 본인들이 이제 한 말이 있으니까 이거 기부 체납 형식으로 이제 협조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권유까지 했다고 하는데 예. 이런 지하에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처벌할 수는 없어요. 아니면 예. 예컨대 이제 대국민 어떤 발표라고 봐야 될 것 예. 같거든요. 만약에 사인 간의 어떤 약속이라든지 거래면 계약이 되기 때문에 민사적인 어떤 그런 걸 할 수가 있고 이 국가가 이걸 갖고 처벌하거나 너 왜 예. 거짓말했니? 왜 국민한테 이런 얘기를 했니?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예. 이번에 이 제기했던 부분은 법원에서는 결국은 법리에 따라 판단한 것 같아요. 뭐 그 판단이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단은 오랫동안 예전부터 소유가 됐다 그러면 이거는 좀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법원은 지금 본 것 같은데 다만 그래도 좀 좋은 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판결을 하면서 이 정준영 재판부입니다. 그 유명한 예. 그 재판부에서는 차명 재산인 것만 입증을 하면 예. 할 수가 있다. 이게 아직 우리가 누가 봐도 차명 같긴 한데 예. 차명인지 아닌지 명확한 증거가 지금 없기 때문에 예. 전두환 씨 차명이면 된다. 그거가 있으면 압류나 추징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그 얘기는 했습니다. 추징금이 어쨌든 꽤 많이 남았는데 만일 전두환 씨가 추징금을 다 내지 않고 사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90입니다. 지금 90 다 예. 돼가거든요. 사망하면 예. 받기 정말 어려워집니다. 있는 지금도 이렇게 준다 그래 다 낸다고 그래 놓고도 계속 거부하니까 재판을 지금 하는 그런 상황인데 재판도 꽤 오래 지금 가고 있는데 만약 사망하게 되면 상속 뭐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아마도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아까 박준 변호사가 뭐 차명 얘기했습니다만 이미 전두환 씨 아들 딸들은 많은 재산을 갖고 있던데요. 네, 많이 있대요. 예. 많이 있습니다. 예측을 못하는 거죠. 근데. 김태년 원내대표가 사망해도 추징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그건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일단 그렇죠. 천정배 전 의원이요. 이렇게 이제 만약에 사망하게 되면 고령이라서 이제 사망 가능성도 저희가 이제 염두를 해둬야 되다 보니까 상속 재산에 대해서도 이제 추징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지를 못했고요. 통과가 되지 않아서 사망 시의 추징금을 이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법무부가 전국 교정시설에 성소수자 입소자를 다른 입소자들과 별도로 분리해서 수용해라 이런 지침을 내놨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수용자 처우 관리, 이제 내부 지침을 국가권익위 권고를 마련을 했는데요. 일단은 성소수자를 별도 수용소에, 수용동에 분리해서 수용해라.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같이 생활하는 것 자체를 이제 허용하지 말라는 취지로 지침을 내놨고요. 또 뭐 운동, 목욕, 접견 이게 사실 수용자들한테는 일상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때도 다른 입소자들과는 이게 부딪히지 않게 하라 이런 지침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소수자들을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좀 보는 듯한 이런 약간 차별적인 요소를 갖고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관리 방안 혹시 보셨습니까? 네, 약간 봤는데 이 부분은 좀 문제 같아요. 예. 일단은 뭐 성소수자 뭐 중에 이제 뭐 트랜스젠더라든지 레즈비언, 게이 뭐 이런 있는데 여장 남자가 등장합니다. 남장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여장 남자는 사실은 남자인데 여성미를 강조하는 의상을 입는 사람들 말하는데 이런 사람을 뭐 취향이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근데 그걸까지 다 어떤 성소수자 쪽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던 거는 조금 이 부분은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게 뭐 요즘에 잘 되지는 않습니다. 뭐 종교계의 반발도 있고 해서 네.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정의당에서 핵심 아젠다로 다루고 있는데
너무 반발이 심해서 통과되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굉장히 반발이 또 주변에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나 보면은 상당히 좀 반발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이 조항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성별이나 연령, 장애, 학력, 뭐 출신 국가, 민족으로 차별하지 말라는 거에는 좀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예. 성적 지향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지 말라. 이런 경우에는 국가인권위가 시정을 권고할 수도 있고 명령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다 보니까 성적 지향에 대해서 이제 어떤 반감을 갖는 성적 소수자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분들은 이거 절대로 뭐 국회에서 통과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 강경한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연령, 장애, 성별, 학력, 출신 국가, 민족 이것은 차별하면 안 되지만 성적 지향은 빼자 여기서. 네. 그러면 이 차별금지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 게 차별금지가 됩니까? 그래서 정의당에서 말하는 뭐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그거 빼면 핵심이 빠지는 예. 걸 이제 보기 때문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기독교죠. 종교단체에서 많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입법이 되거나 국회의원들이 그걸 입법할 수는 좀 어렵지 않을까 자꾸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들이 아무래도 표 받아야 되니까 예, 눈치를 좀 보겠죠.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 눈치가 쉽게 막 도장을 표결했을 때 막 찬성을 한다든지 예. 아니면 적극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그 만일 이 법이 통과돼서 차별을 하게 되면 제재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벌금이든 뭐 형사 제재든 만일 그렇게 해서 종교단체 쪽에서 계속 차별하면 어떻게 처벌합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 같은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아주 중대한 인권 차별 행위라고 그걸 권고하거나 뭐 여러 가지 또 국가기관이 그걸 한다면 뭔가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법만 통과가 된다 그러면 아주 이정표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지금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또 반대 여론이 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있고 뭐 다른 건 아닙니다만 아까 장 의원 얘기한 것처럼 성적 지향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반발이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소수이긴 합니다만 반발하거든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포괄적 차별 금지법은 이번에도 통과되는 건 어려운 게 아니냐. 사실 정치권이 넘어야 될 큰 산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성적 지향 이 부분은 정치권 인사들한테는 굉장히 왜냐하면 이런 유권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느냐라고 해서 그 후보가 굉장히 좀 친화적인 입장을 가지면 나는 이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강경하게 나오는 후보 이제 유권자들이 상당히 많은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정말 어떤 기명 투표를 하는데 찬성표를 던지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또 이제 교계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상당히 좀 과도하게 마치 굉장히 큰 형사적 제재까지 만약에 나는 동성애에 동의하지 않는데 동성애 지향을 가진 직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뭐 마치 처벌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뭐 유튜브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산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나온 법안의 내용은 이게 국가 권익의 차원에서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령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마련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과도하게 막 크게 예, 뭐 이렇게 염려할 사안은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박지원 장유미 변호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